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우리 지역의 재난 방지 대책을 점검해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보건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윤지혜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남 대전 CBS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태원은 과거 헬로윈 때도 인파가 몰렸던 곳이고 이번 역시 많은 인파가 몰려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자, 대참사가 반복되는 일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 이태원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최진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죠. 당시 상황이 이제 악화됐던 것은 많은 군중이 좁은 골목에 몰렸고 또 참사 시간이 10시 시간대이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 굉장히 어두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이 경사 지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여기에 통제 요원이나 안내 요원들이 없어서 참사를 증폭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희 실장님께서는 대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참사를 이해하시는 방법이 뭔가 더 특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고가 서울에서 발생은 했지만 우리 대전 시민들 5분이 또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 지금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경건하게 애도의 분위기를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간 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한 130건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사실 뭐 이태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이태원과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우리 사고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저희 시 차원 그리고 자치구 차원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재 교수님,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유가족은 물론이고 생존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의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참사가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전 국민을 정말 트라우마로 빠지게 했던 예전의 세월호 사고를 떠올리게끔 하는 일인데요. 사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에 반응해서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 전 국민에게 충격을 빠뜨렸던 세월호 사고 혹은 이전의 재난 사고를 사고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띈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전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참사 초기보다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희생자가 어느 정도인지 김정남 기자님께 먼저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11월 2일 기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부상자도 1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전 충남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건 폭 4m가 채 안 되는 좁은 내리막길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압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고 현장인 비탈길 위에서 누군가 밀었다는 주장도 다수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사고 당시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고 목격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다수의 112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적정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수반했던 재난안전사고들이 반복되어져 왔는데요. 이어서 김정남 기자님께 역사적으로 어떤 재난안전사고가 있었는지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1994년 10월 서울 성수대교 중간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행하던 시내버스와 차들이 그대로 추락을 했고 8개월 뒤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 참사의 원인이 부실공사 또는 허술한 안전관리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또 그에 앞서 1993년 서해 회리호 침몰 참사에서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규모 재난안전 사고로는 아직도 국민적 기억이 생생한 세월호 참사가 꼽힙니다.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압사 사고로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관중이 한꺼번에 출입문 한 곳으로 입장을 하다 11명이 숨지고 16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6년에는 한 놀이동산 무료 개방 행사에서 인파가 몰려 3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1992년 서울 잠실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선 뉴키즈 온도블록 공연 도중 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연 도중 군중이 무대 앞에 몰려들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네. 자,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던 크고 작은 참사들이 많았었는데요. 자,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반복되었던 여러 참사와 다른 점, 또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최진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그 다른 참사들이 다른 점은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참사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동선 관리라든지 밀집도 관리 이런 것들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행됐더라면 이제 충분히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안전관리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규모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 의식이라든가 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우선 한선희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야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안전 쪽에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대 29대 300. 다 합치면 330인데 그 한 건의 대형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약 329건의 그 크고 작은 그런 징후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이 하인이라는 분이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7만 5천 건의 이런 그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 원칙이 발견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건의 대형 사고 전에 329건의 크고 작은 그런 징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만들었다면 그 큰 사고는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도 뭐 오래 전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고 특히 당일날 초저녁부터 그런 여러 가지 신고나 징후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와 좀 대처가 부족했던 거고 그것이 좀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행사의 주최자가 좀 없었다는 거죠.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대개 이제 행사나 축제는 뭐 특정 어떤 민간 단체라든지 어떤 자치단체가 이제 주최를 하고 법에 의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자치구에 그 안전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걸 충분히 이렇게 논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어떤 그 주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그런 이렇게 한꺼번에 그 특정 공간, 특정 시기에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 어떤 뭐 그걸 군집 모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군집 모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대형 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우리 시도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고의 징후를 빨리 발견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나 구에서 많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징후를 빨리 발견해서 그 관리 주체에게 통보를 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그래서 나머지 최종적인 그 큰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로서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안전 불감증으로만 찝기에는 김정남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자주 이 대규모의 참사가 반복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교수님, 이 왜 이렇게 커다란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곳곳에 이제 각자의 역할들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네. 또 이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거쳐서 각자 분야에서 통제라든지 응급의료 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각자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이런 참사는 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작동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로서의 안전 의식을 구조화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책임도 있을 거고 사회의 책임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공공기관의 책임도 있을 텐데 누가 좀 주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현재의 이제 모든 정부 서비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최근의 추세에는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시민과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관리도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정부만이 안전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것이 아니고 시민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안전관리 서비스를 하는데요. 안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안전문화는 이제 제도의 반복에 의해서 우리가 내재화되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을 안전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안전문화의 정착은 반드시 정부와 시민이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때만이 안전문화가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윤재 교수님.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 당시 사건 당시의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을 유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대형 안전사고 앞에서 느끼게 되는 정신적 충격, 또 뭐 개인 차원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재난 사고 앞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대형 재난 사고 앞에서 한 개인은 정말 극도의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순간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뭔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압도감은 한 개인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커서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르게 트라우마는 뇌에 작용하거나 저장이 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었다 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런 대형 재난 사고의 트라우마의 여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의 여파가 종료가 된 뒤에도 우리에게는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 증상 외에도 당시 재난 현장에서 느꼈던 혹은 우리가 목격하면서 느꼈던 그 무력감과 허무함이 알 수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대형 참사의 트라우마는 유족자와 생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시청자에게도 남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3자인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 소식들, 대형 참사,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어떻게 접해야 될지도 추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난 현장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목격자나 혹은 생존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업적으로 뭔가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자나 공무원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모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분들도 똑같이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직업적으로도 아니더라도 아주 지금 생생한 현장 사건을 포착한 영상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생한 영상을 목격을 했을 때에는 그 영상을 본 재난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본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재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의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는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을 알고서 영상을 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트라우마가 된다면은 그게 좀 거북스러운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의도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접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의 세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초기에 이 주최 측이 없으면 관련한 경찰 메뉴에 없다라고 하는 경찰청의 발표로 인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주체가 없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개최될 텐데요. 자, 매뉴얼에 의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유무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우선 최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11조에 의해서 축제 이제라든지 행사 최대 1000명이 모일 때에는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최한 행사여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 주체가 없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이 법률에도 또 헌법에도 네. 정해져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정남 기자님. 이 할로윈 축제는 1, 2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안전 매뉴얼이 적용할 수 없다 또는 부재한다라고 하는 경찰청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체 없는 행사를 그동안 어떻게 바라봤는지 인식 그리고 그 사각지대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와 비교해서 거론되는 것이 2017년 헬로윈 행사 때는 20만 명이 모였지만 사고가 없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경찰 통제선이 있었고 일방 통행도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폴리스 라인은 인도에서 이 차도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일방 통행 역시 지자체에서 관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조치들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사고 여부를 가르는데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세인 실장님, 대전시의 경우 대규모 행사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매뉴얼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일반적인 뭐 축제라든지 뭐 이런 자치구나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그 행정안전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심의 또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보완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체가 없는 경우 행사, 뭐 이태원의 그런 할로윈 행사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인데 사실 우리 시도 뭐 연말이나 이런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는 또 뭐 일부 은행동이라든지 뭐 공동이라든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정히 뭐 법적이나 어느 뭐 어떤 관련 부처의 지침은 현재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당연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 안타까웠던 건 사실 이태원에 그렇게 매년 그 할로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좀 연례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좀 더 자치단체나 경찰 기관에서 좀 이런 좀 사전 대응을 좀 철저히 했으면 그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군진 모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됐을 때 저희 시에서 자치구, 경찰, 소방과 함께 미리 철저히 좀 관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초기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지만 이후에 결국은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정남 기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이것을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더더욱 공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좁게 그 책임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면도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몫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의와 그리고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 매뉴얼 중요하지만 이 매뉴얼에 매몰되는 상황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취지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찰, 지자체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진 교수님, 누구의 책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국가가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된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밀집된 그런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이 미리 사전에 예견을 해서 대책들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밀집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이 충분히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선희 실장님 두 분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두 분 지적처럼 오히려 정말 주체가 없거나 주관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더 많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고 가능성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응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국무총리도 또 관계부처 장관도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뭐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무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주체나 주관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행사들이 대개 이제 자치구 단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체나 주관이 없는데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공간, 특정 시기에 반복되는 그런
군집 모임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또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주최자의 입장에서 직접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행사 전, 중, 후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이 더 넓은 영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제기가 예,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시스템과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과제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아까도 이 트라우마 관련되어져서 시민이 겪는 아픔 또 트라우마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재 교수님께서 자, 시민의 트라우마 또 개인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지 의견 먼저 듣고요. 나머지 세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는 반드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한 보호받는 느낌을 국민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의 그 회복과 치료의 시작은 같은 트라우마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졌다,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고가 일상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많은 걱정과 불안이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안전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런 진중하고 현실적인 그런 약속이 반드시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예방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는데요. 자, 관련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지 최진 교수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밀집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밀집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1제곱미터당 서 있을 때 3명이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당 6명이 될 경우에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제곱미터당 10명이 되면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물리적 공간에 대한 대책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되고요. 또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66조의 12를 개정을 좀 해서 주체가 없는 그런 축제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성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축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권 안에 수용을 해서 네. 법 안에 집어넣어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정부의 또 이러한 또 책임을 느끼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인파사고뿐만 아니라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정남 기자님, 어떤 점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행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선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행사 규모 내용을 신고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책을 세우는 그 기준이 주최 측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에도 좀 명료하게 담겨야 그것이 이제 시스템 어떤 마련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번 참사가 그 현행법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 입법 공백을 메울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헬로윈이라든지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행사를 포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시작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안전 관리 어떤 기준점을 좀 더 달리 그리고 좀 넓혀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안전 관련된 정책과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영역의 확장과 함께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책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이태원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순식간에 밀집되면서 이렇게 압사라는 그런 사고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압사라는 사고 유형은 사실은 조금 낯선 그런 측면, 뭐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뭐 자연재해라는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서울시 연구소에서 이 새로운 도시명 재난의 한 형태로 이 압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집해서 나오는 사고를 하나의 재난의 유형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심이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도심이 더 커지고 또 이렇게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봐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압사라는 이런 문제, 인파 사고 이런 부분을 하나의 중요한 재난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공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이지만 그 공간 곳곳에 일정한 안전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어쨌거나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게 잘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공간 확보를 저희가 이제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군집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로상에 보면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량이 많이 통행되고 하는 공간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듯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파가 모일 때 안전 공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또 지금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모이신 인파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순간 관람객이 100명당 뭐 1명 이상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기준을 좀 의무화를 할 거고 특히 뭐 우리 지역에 이렇게 경사진 골목길이 이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은행동 가보시면 이렇게 지하상가를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가파른 계단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골목이나 계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안전관리원을 반드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또 만들 것이고 또 특정 어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20m 한 명씩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그런 안전관리 기준을 저희가 연말까지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저희가 현장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파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전에서도 얼마 전 재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대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일단 김정남 기자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밝혀졌나요? 네, 지난 9월에 화재가 발생한 지 지금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요.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당시 화재 현장 주변 CCTV 화면은 지하 1층에 세워진 화물차 우측에서 불이 보이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 불길이 화물차에서 시작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시작된 건지를 포함한 화재 원인 규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합동감식단이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 차체를 직접 끌어올려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주변 잔해물과 차량 배선도 수거를 해서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화재가 정말 순식간에 번지고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했던 것만큼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을 했느냐. 또 이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이었는데요. 관련된 로그 기록, 그러니까 전자 기록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네. 현재까지 13명이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개장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자칫 운영 시간에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수반될 뻔했습니다. 자, 대전시도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한선희 실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10월 25일 날 저희가 이제 사고 원인은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과 관련된 대책은 앞으로 사고 원인이 이제 밝혀지면 추가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8분이 사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참사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14개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대형 복합 건축물, 특히 지하층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안전 제도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돌아가신 분들 7분이 전부 그 사업장에서 평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그분들의 어떤 사무실이나 휴게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노출이 좀 많이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건물 관리 근로자들의 그 사무실이나 휴게실을 이렇게 지상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좀 줄이고, 또 하나는 이런 대형 판매 시설들이 이번 그 사고 난 현대 아울렛이 지하 1층이 굉장히 큽니다. 그 1층 공간에 많은 공간은 물론 그 지하 주차장인데, 또 일부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일부 공간은 그 하역장이라든지 그 상품의 창고로 활용이 돼 있었고, 그 하역장에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화재가 좀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나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역장이나 창고는 이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하 주차장과는 좀 분리해서 설계가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특히 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이 소방법상 무슨 이렇게 천정이라든지 바닥에 어떤 불연제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있을 때 이걸 빨리 빼는 배연 시설 같은 게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물론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지만 그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희 시 자체 건축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 기준에 넣어서 이제 모든 건축물은 다 시나 구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이러한 기준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 자체 기준에 의해서 강력 권고를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38개, 대형 판매시설 38개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의 그 대형 판매시설 38개 그리고 호텔 5군데 책임자들을 저희 시청에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배연 설비라든지 또 이런 소방 관련된 어떤 연기가 꽉 찼을 때 유도할 수 있는 유도등이라든지 또 이런 그 스프링클러도 좀 최신 대부분은 이제 건식 스프링클러를 쓰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물이 올라와서 뿌리는데 습식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감지가 되면 바로 이렇게 물이 뿌려져서 초동 진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화재가 났을 때 그 감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감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반 감지기는 좀 감지 민감도가 떨어진데 최신 기술로 개발된 그런 감지기들은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구조는 바꿀 수 없지만 빨리 화재가 났을 때 빨리 감지하고 빨리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설은 좀 하도록 저희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렸고, 그걸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장비나 소방시설 장비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점검입니다. 저희 시구에서 사실 워낙 많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 시구에서 이런 관련 시설들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 나갈 거고, 또 하나는 이 소방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아울렛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항상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 소방 훈련을 좀 저희가 모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상 하도록 저희가 의무화를 할
계획인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 그 연기 그 유독가스를 마시면 우리의 행동 능력이 5세 아이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딱 마시면 평소에 그 자기가 잘 알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하기 때문에 피난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계속 반복적인 훈련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었기 때문에 평소 훈련을 통해서 몸에 체화돼서 이걸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정도의 훈련을 소방훈련이 그런 주요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대형 판매 시설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장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셨는데요. 자, 보완 또는 부족한 부분이 뭔지 교수님께, 최진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책 중에서 저도 이제 대책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대책 중에서 건축 심의 시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적극 유도한다. 이런 대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또 유도일 뿐이다. 여기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지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또 여기에 그 노동자들에 대한 소방 교육과 훈련들이 또 필요하다. 또 보니까 자세히 제가 보니까 중단되었던 대전 시민 종합 안전 체험관을 다시 건립하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남 기자님, 대형 판매 시설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 또는 정책 보완되어야 할까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현행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권고에 그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층에 대한 재현 설비, 이 연기를 제거하는 설비의 의무화가 이번 사고 이후 크게 대두가 됐는데요. 이 지하의 경우 창문이 없고 밀폐돼서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데다가 이번 현대아울렛과 같이 한계층이 매우 넓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요즘 지하는 정말 다양한 공간으로 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실정을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맞게 각종 안전 조항이 지하층에 대해 강화되고 명시가 되고 또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윤재 교수님, 대전시에서 피해자, 유족 또는 생존자 또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재난안전사고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부문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쟁점은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재난 정신 건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나 그런 센터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만들어진 센터들,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권역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미 지금 이 사고의 대응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지금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특성, 굉장히 대형 사고이며 관련된 그런 목격자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영상에 노출된 영향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에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포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이미 구축된 시스템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고 지금은 너무 많은 수의 대상자들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지시와 체계를 주어야지 좀 더 그 구축된 시스템이 더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장님, 윤재 교수님께서는 정신적 치유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나머지 두 분께서도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보완하고 수정하실 예정이신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김 기자님하고 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그런 걸 수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시에서 발표한 대책이 권고 내지는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 하면 그게 한계입니다. 저희가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 건축물에 대해서 뭘 추가로 안전 관련된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규제로 이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시가 입법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각종 건축 심의라든지 소방 점검, 화재 점검 이런 어떤 저희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입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건축법과 소방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관련 내용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발의할 국회의원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또 개정이 되면 저희 관련 조례를 또 바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의무화되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제도나 내용들이 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각종 매뉴얼을 현실화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 시나 구나 소방 경찰 공무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어떤 사고 위험에 대한 빠른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채택한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이 시민들의 휴대폰 통신 기록, 통신 그걸 통해서 일정 구역에 현재 실시간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이렇게 채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걸 저희 시에서 좀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연시 언제 은행동에 지금 이 통신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다. 그럼 대책이 당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어떤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저희 시나 구나 경찰, 소방에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뭔가 빨리 인식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와의 법제화를 위한 협력과제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세 분께는요, 이 대형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고 사회의 책임도 있고 또 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재난 안전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기 위한 개인, 사회, 정부의 책임이 무엇일지 세 분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인재입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서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남 기자님. 네, 저는 이제 사건 사고를 가까이 접하는 사건 기자로서 이제 많이 듣고 또 기사에도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바로 최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인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든 사고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할 사고지만 특히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게 말이 나오면은 저희도 참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번 참사에서도 여지없이 사실 인재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언론에서도 좀 큰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좀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접하시고 활발한 트라우마 증상이나 우울 증상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허무함, 무력감을 느끼시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일은 우리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겪고 있을 깊은 아픔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염려하고 보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무엇보다도 더 발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점검하고 사회적 재난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진적인 안전 사회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